K방산의 모든 것 중증 밀떡센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국방, 방산 막 이런 거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K방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좀 보면 글로벌이 찢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산이라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디인지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약간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나라 섬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 딱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세계 몇이냐? 몇 위 같으세요? 막 몇 조 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정도 금액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서 무려 9위입니다. 게다가 폴란드하고 17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 대한민국이 17조 원을 한 나라랑 맺었어? 이게 그냥 우습게 보일 국가가 아니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글로벌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수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75억 불을 달성한 이후 2023년에는 135억 불, 그리고 지난해 2024년에는 95억 불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에 173억 불이라고 하는 수치는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역대급 방산 수출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단군 이래.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맺게 되는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물론 지금도 우리는 휴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러한 북한과의 어떤 대치하는 상황 속에 매년 국방비와 그다음에 강한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위산업의 역량 기반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었던 그런 배경이 오늘날의 K방산의 그러한 저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 투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진짜 대단한 수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방산 수출에 그냥 뭐 탱크 몇 대 보내고 K9 몇 대 보내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한 대, 두 대 수출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떤 작전 구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그리고 교관들이 친절하게 가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많은 게 이제 점점 그게 퍼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패키지로는 안 팔아요? 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주요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패키지 딜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 딜 방식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동반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태 기자님과 아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가 단순한 완성된 무기 체계 플랫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 무기 체계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생산 설비와 시설들을 플랜트 수출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트레이닝 시스템까지도 그런 것들을 전수해주면서 이른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로부터 우리 K방산의 무기에 이런 러브콜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또 숨은 비결이 또 있습니다. 근데 방산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뭐 지상무기 체계 있고, 맞아. 뭐 항공무기 체계 있고, 해상무기 체계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일단 이번 편에는 지상무기 체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꼽아봤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모두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폴란드에 17조 원의 수출을 성사를 시키면서 우리가 뭐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지상 장비가 꽤 있습니다. 바로 K2 흑표전차. Hey, you ladies and gentlemen,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자, 녀석들과 함께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밤새 일했지, 여러분들. 네가
그런데 기존에는 대한민국이 전차를 막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K2를 수출하면서 잘하면 세계 전차 시장의 20% 정도의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대단한 거거든요. 20%요. 네. K2 전차를 그 결과가 되게 좋았나 보네요. 예, 대해서. 이제 우리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국내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에서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이 K2 블랙 팬서라고 하는 K2 흑표 전차인데요. 사실은 이 K2 전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산 전차를 해외에 수출한 것은 2022년 폴란드가 사실 첫 기록입니다. 아, 처음 구매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해외에 우리가 또 많은 무기체계를 수출해 오긴 했지만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한 해 방산 수출 규모는 한 30억 불 내외에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이러한 전쟁 특수를 맞이하게 됐는데 방금 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러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주변 인접 국가들, 이제 우크라이나 북부에는 이제 폴란드가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또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주변의 국가들로 하여금 동유럽 시장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K2 전차와 같은 지상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K2 전차는 현재 우리가 3세대 전차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가요? 예, 그래서 주요 화력 체계는 120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공격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방어 능력에 대한 방어 장갑, 그래서 능동 방어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화생 방어 시설 등을 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그러한 전차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K2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K2의 옆에 있는 어떤 무기 체계가 또 세트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주포? 자주포 그것도 정답인데 네. 전차 옆에서 같이 기동하는 것은 K21 맞습니다. 그래서 K21 어떤 무기 체계입니까? 보병 전투차죠. 우리 기갑사단 말고 기갑 보병 부대가 있으면 같이 작전을 하는, 보병이 있어야 전차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잘하셨는데 전차와 함께 같이 작전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군도 전차만 작전하잖아. 기갑 부대면 기갑 부대 대수가 많을 뿐 장갑차가 적을 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기계와 보병사단이면 기갑 부대 전력이 조금 적고 전투 차량이 좀 더 많을 뿐 항상 혼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 말씀드리면 약간 저렴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잘 편성된 아이돌 그룹 같은 유닛을 이렇게 다. 그렇죠. 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 네, 멋져요. 예. 벌써 멋져요. 네, 그럼 사실 저희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무기 수입국이었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과 기반,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어떤 우수한 성능, 여기에 더해서 계약 기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러한 계약 이행 능력, 그래서 납기 준수 능력이라고 하는 이 3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진 덕분이죠. 그래서 폴란드의 지금 K2 흑표 전차는 이듬해 2023년 그리고 2024년과 올해 2025년에 이르기까지 매 연 단위로 이제 축차적으로 이제 전차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의 평가는 폴란드 군에서도 K2 흑표 전차에 대한 그런 놀라운 성능과 우수한 이러한 어떤 기동력, 그리고 각종 이런 최첨단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라고 하는 명품 전차를 많이 선호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명품 전차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라든가 또는 미국의 M1, A2, 에이브람 전차, 이러한 명품 전차들이 있는데 우리 K2 전차가 이제는 이러한 명품 전차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다가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네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를 침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 왔고요. 전 세계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악연이고 필연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랑 계속 대치 상태를 정말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수많은 장비를 가지고 평화를 지켜왔잖아요. 그런 장비면 세계에서 믿는 거죠. 사실 무기를 가지고 공격 무기냐 방어 무기냐 따지는 것도 애매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그런 장비를 몇십 년 동안 문제없이 계속 운영을 해왔다. 큰 군을 문제없이 운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비는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우러 전쟁에서 많이 봤는데 왜 전차냐? 드론도 많은데 유럽 측면에서는 가장 트라우마가 러시아의 기갑부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지전투 얘기가 나와서 전술적으로 작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적의 전차는 전차로 막아야 된다는 세력이 있고 또는 항공력이나 다른 드론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전차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적절하게 이게 어떻게 인도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있어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빨리 가져오는데 거기에 우리 전차가 딱 맞은 거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뭐 2022년 우러 전쟁에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이 드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배경 중에 하나가 드론의 출현이 전장에서의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드론이 이 전차에 대한 이제 전차 킬러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차 무용론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 전차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드론이 각광받으면서 전차가 없어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 있었지만 다시 또 헬리콥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보단 전차로 다시 가자. 일단 수량은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약간 나토 측의 분명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전차가 없죠 지금 막 옆에 주고 있긴 있어요? 폴란드의 각종 지상 화력 장비를 비롯한 각종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많은 부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무기는 사실 미국산 무기가 가장 많고요. 이 외에 유럽산 무기인데 그 유럽산 무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폴란드군이 사용하던 그러한 구형 전차, 그다음에 구형 자주포, 그리고 기타 이러한 무기 체계를 폴란드가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신 폴란드는 나토와 같은 유로 공동체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그 공백이 생긴 그런 전력들을 새로운 신무기 체계로 폴란드는 메꾸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께 들어간 거죠. 그 중에 이제 K방산에 우리 한국산 무기들이 함께 들어간 거죠. 이게 재밌는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뭐냐면 원래 폴란드가 나토가 아니라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다가 다시 나토로 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 쓰던 무기들은 구소련제 무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폴란드는 이거를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는 전력을 극대화 다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미국과 연합작전을 계속 하던 무기 체계라서 나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딱 가성비뿐만 아니라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2 전차나 아니면 다른 무기 체계를 수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의 다른 무기 체계랑 비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구소련의 무장 혹은 구러시아의 무장은 우크라이나의 급한 불을 끌어보내야 되고 그럼 전력 공백이 생기는데 빨리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성능이 좋아야지 여기서 딱 우리가 합격점을 받은 거죠. 빨리도 있구나. 자,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오고 폴란드 갔다 왔는데 K2 전차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K2 전차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상을 조금 봤죠. 생긴 게 다른 전차랑 어떻습니까? 그거 특이한 거 있었어요. 걔가 이렇게 납작해졌다가 올라왔다가 막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는 또 스포츠카 같다. 맞아요. 네. 멋지게 생겨가지고. 기본적인 설명을 아까 교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기동성이 그렇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K2 전차
이러한 전차에는요, 이제 전차의 심장이라고 하는 파워팩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팩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K2 전차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팩의 성능은요, 가히 전 세계 전차, 앞서 말씀드렸던 명품 전차들 반열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종 명품 전차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게 지금 K2 후표 전차의 파워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방산업체인 S&T 중공업에서 이러한 파워팩을 또 개발해서 국산화에 또 성공했다고 하니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 제가 사실은 교수님이 파워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강 아나운서님한테 그런데 그 파워팩 어디서 만들게요? 라고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저는 식스팩 물어보시죠. 아까 그런데 강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 뭐 자세를 낮추고 혹은 좌우를 이렇게 뒤뚱거리기도 해줘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기동이나 아니면 그런 자세 제어를 보는 사람들이 전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전차, 그러니까 뭐 2세대 전차 이런 전차를 보던 사람은 저걸 왜 하나? 혹은 야 저거 또 묘기를 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K2 전차의 장점이죠. 다른 전차는 없어요? 있긴 한데 K2 전차만큼 그렇게 잘 자세 제어가 되고 그리고 뭐 아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K2 전차가 되게 예의가 바른 전차라고 들었습니다. 전장에서 딱 만나면 인사부터 그렇죠. 예의 바른데 또 그게 생존성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의가 발라야 생존성이 좋습니다. 깜짝 엎드려서. K2 전차는요, 사실 서방이나 해외에서도 이 K2 전차의 성능이나 재원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K2 전차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부분, 결국은 미국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래서 역설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업계에서는 PIP라고 해서 프로덕트 임프로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국의 우수한 장비를 들여와서 이걸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K2 전차의 원래 기본적인 오리지널 DNA는 미국산 전차 기술에서 태동됐지만 이 K2 전차가 진화하는 데는 러시아 전차 기술이 결합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 이제 불고음 사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과거 구소련의 차관을 대여해주고 결국은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우리가 현물과 현품으로 결국은 차관을 대납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이러한 다양한 군사 기술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전차가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육군에서는 현재 러시아제 전차를 실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K2 전차 같은 전차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그런 정차 성능이나 기술들이 접목이 됐다는 거죠. 그때 사실은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 고물이고 맞아. 우리랑 맞지도 않는 장비 가져오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지금 전차의 공격성 말씀해 주셨고 기동성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전차가 가져야 될 덕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생존성. K2 전차 생존성은 어떻습니까? 예, K2 전차는 이제 능동 방어 장비를 비롯해서 각종 핵과 그리고 화생방 방어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수중 도하 능력까지 갖췄는데요. 이제 전차가 이러한 수중, 그래서 8m까지 수중 도하가 가능하다고 하니 잠수 기능까지 갖춘 이 전차는 이른바 K2 전차는 만능 전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럼 밸런스가 다 잘 맞는 거죠. 속도도 빨라요? 예, 최대 시속 이제 야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의 이런 어떤 산악 지역이나 이런, 특히 우리나라는 또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야전에서의 어떤 기동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각종 장애물을 비롯한 그리고 이러한 야지에서의 그러한 어떤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이러한 압도적인 기동성 그리고 방어 능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20mm 활강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까지 탑재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지상 전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전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